그날 밤 구포는 진탕수를 퍼마셨다. 제르베즈는 다음 날 절도 기관사가 된 에티엔이 보내온 10프랑을 받았다.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들은 이따금 100수짜리 동전 몇 개를 보내왔다. 제르베즈는 고기 스프를 끓여서 혼자 먹었다. 구포가 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포는 월요일에 다 났고 화요일에도 안 왔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빌어먹을 인간. 어떤 여자가 데려간 거라면 차라리 다행이겠네. 바로 그 일요일에 제르베즈는 인쇄된 서류 한 장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온 건 줄 알고 겁을 먹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놓았다. 그것은 돼지 같은 쿠포가 생트안 요양소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통지서였던 것이다. 물론 좀 더 친절한 말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소리였다. 그러니까 쿠퍼를 데려간 여자는 주정뱅이들의 마지막 친구인 저승사자 소피였던 것이다. 제르베즈는 당황하지 않았다.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집에 찾아오겠지. 거기 가서 낫고 온 게 벌써 몇 번째인데 이번에도 병원에서는 바보같이 또 그 인간을 일으켜 줄 테지. 사실 제르베즈는 쿠퍼가 메보트와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공이 굴러다니듯 벨빌의 술집들을 이 집 저 집 헤매고 다닌다는 얘기를 바로 오늘 아침에 들은 터였다. 아주 잘 됐어. 메보트가 돈도 다 냈겠네. 그 마누라 돈을 쓰는 거겠지. 분명 힘들게 모은 걸 텐데. 그 돈으로 병을 고쳤어야지. 그렇게 퍼마셔 써버리다니. 그래 원 없이 처마시고 탈이 났으니 잘 됐어. 제르베즈는 두 인간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동안 자기를 불러 한잔하라고 권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세상에 정말 너무하잖아. 일주일 내내 마셨다 했으면서 여자들한테 친절을 베풀 줄도 모르다니. 혼자 처마셨으니 혼자 죽는 수밖에. 그래 맞아. 하지만 월요일이 되자 완두콩 남은 것과 마실 것 조금 해서 간신히 저녁거리를 준비한 제르베즈는 좀 걷고 나면 식욕이 날 거라는 구실로 나갔다. 사실은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요양소 편지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이미 눈은 녹아 있었고 날씨는 많이 춥지 않았다. 흐리지만 훈훈한 날씨로 공기 속에서 제법 기분을 들뜨게 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제르베즈는 정오에 떠났다. 파리를 끝에서 끝까지 지나는 먼 길이었고 그녀는 이제 걸음이 처져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았고 유쾌한 기분으로 생트안에 도착했다. 들어가 자기 이름을 댔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었다. 구포가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뽕레프 다리에서 수염난 남자가 앞길을 막아 선다면서 난간을 뛰어넘은 것 같다고 했다. 세상에 그렇게 뛰어들다니.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도 자기가 어떻게 뽕레프 다리까지 갔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더군요. 남자 간호사가 제르베즈를 안내했다. 계단을 올라가는 제르베즈의 귀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보셨죠? 저렇게 소리를 질러 댄다니까요. 간호사가 말했다. 누군데요? 제르베즈가 물었다. 남편분이잖아요. 그저께부터 계속 저렇게 악을 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러고 나면 또 춤을 춘답니다. 하느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제르베즈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푹신한 것을 대놓은 작은 병실이었다. 바닥에는 침 매트 2개가 겹쳐져 있고 한쪽 구석에는 매트리스와 긴 베개가 놓여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안에서 쿠퍼가 춤을 추며 악을 쓰고 있었다. 너덜거리는 작업복을 입고 손발을 허우적거리는 게 흡사 꾸르티우의 무도회에서 사육제 가면을 쓴 어릿광대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미있는 광대가 아니었다. 미쳐 날뛰는 것 같은 춤은 너무 무서워서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았다.
쿠퍼는 지금 숨이 얼마 남지 않은 남자의 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그야말로 혼자 날뛰었다. 그는 창문에 부딪혔고 뒤로 물러섰고 양팔로 박자를 맞췄고 자기 손을 부러뜨려 보는 사람의 얼굴에 내던지려는 건지 이리저리 휘둘러 댔다. 싸구려 술집에 가면 저런 흉내를 내며 우스꽝스런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다. 제대로 하면 얼마나 멋지게 되는지 보고 싶다면 바로 지금 저기 주종뱅이들의 리고동 춤을 보면 된다. 노래 역시 독특한 멋이 있었다. 사육지에서 입을 쫙 벌리고서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쿠퍼는 쇳소리 나는 트럼본 같은 소리로 같은 음조로 쉬지 않고 불렀다. 자, 오케스트라가 시작됩니다. 파트너 여러분들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맙소사,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겁에 질린 제르베즈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옆에 흰 가운을 입은 인턴이 조용히 앉아 기록을 하고 있었다. 금발머리에 뚱뚱하고 혈색이 좋은 젊은이였다. 쿠퍼의 증상이 아주 특이했기 때문에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다. 잠시 여기 계셔도 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침착하셔야 합니다. 환자한테 한번 말을 시켜보세요. 알아보지는 못할 겁니다. 쿠퍼의 눈에는 아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제르베즈도 병실에 들어설 때 남편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야말로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천천히 들여다보다가 제르베즈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맥없이 두 팔을 늘어뜨렸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얼굴이 적골이 될 수 있을까? 눈에는 핏발이 섰고 입술은 딱지 투성이었다. 말해주지 않았다면 자기도 남편인 줄 몰랐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쿠퍼는 이유 없이 얼굴을 찡그렸다. 갑자기 입술을 쭉 내밀면서 코에 주름이 지고 볼이 홀쭉하게 들어간 모습이 흡사 짐승의 주둥이 같았다. 피부에서 열이 나는지 그의 주위에는 김이 서려 있었다. 또 땀방울 때문에 살가죽은 니스를 칠한 듯 번들거렸다. 쿠퍼는 그렇게 미친 듯이 사육제의 광대춤을 추고 있었지만 정작 별로 즐겁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그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팔 다리가 쑤셨다. 제르베즈는 옆에서 박자를 맞추며 손가락 끝으로 의자 등받이를 두드리고 있는 인턴에게 다가갔다. 저 선생님, 이번엔 심한 거죠? 인턴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 선생님, 저 사람 지금 뭐라고 조그맣게 중얼거리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들리세요? 뭐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턴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세요. 쿠퍼는 짧게 끊어지는 목소리로 짓거려 댔다. 눈에는 무엇인가 즐거운 듯한 광채가 번득였다. 또 땅바닥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뱅센 숲이라도 산책하는 듯 빙빙 돌면서 중얼거렸다. 아, 괜찮은걸. 정말 좋아. 오두막들도 있고 장터로군. 그런대로 멋진 음악도 들리네. 먹을 것도 굉장한걸. 정말 끝내주는데. 멋져. 불이 켜졌군. 하늘엔 빨간 풍선이야.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지네. 나무 위에 등불이 굉장히 많잖아. 아주 근사해. 사방에 졸졸 물이 흐르고 샘, 폭포, 물이 노래를 하네. 합창대이들 목소리 같군. 굉장해. 저 폭포 좀 봐. 쿠퍼는 감미로운 물의 노래를 가까이서 들으려는 듯 몸을 일으켰다. 샘에서 솟아나는 상쾌한 물방울을 마시는지 가슴 가득 군기를 들이켰다. 그러나 얼굴은 괴로운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몸을 구부린 쿠퍼는 낮은 목소리로 협박조의 얘기를 중얼거리면서 병실 벽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또 엉망진창이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조용히 해. 불안당 같은 놈들.
그래, 내 놈들이 날 얕잡아 보는 거지. 지금 날 괴롭히려고 술을 처먹고 그 안에서 갈보년들하고 악을 써대는 거잖아. 내가 너희들 오두막에 들어가서 때려 부셔주마. 이런 빌어먹을 날 좀 내버려 두지 못해. 쿠퍼는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쉰 목소리로 악을 쓰면서 달려가더니 그대로 나자빠졌다. 그러고는 겁에 질려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날 들어 죽으라는 거지? 안 돼. 내가 뛰어들 줄 알아? 저물 좀 봐. 난 용기가 없다고. 안 돼. 뛰어들지 않을 거야. 폭포는 쿠퍼가 다가가면 멀어졌고 뒤로 물러서면 다가왔다. 그는 갑자기 멍한 얼굴로 뒤를 살피면서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더듬거렸다. 말도 안 돼. 날 해치려고 의사까지 데려왔군. 전 갈래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제르베즈가 인턴에게 말했다. 정말 정신이 없어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다시 올게요. 제르베즈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쿠퍼는 여전히 창문에서 매트로 다시 매트에서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춤을 추었다. 온통 땀투성이로 너무나 힘들게 일정한 박자로 움직였다. 제르베즈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왔는데도 남편이 미친 듯이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아, 세상에. 밖에 나오니 좋네.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아. 그날 저녁 구투도르의 아파트 사람들은 모두 쿠퍼의 괴상한 병 얘기를 했다. 심지어 그동안 제르베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무슈네가 그녀를 불러 카시스 술 한 잔을 내주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로리의 부인이 왔고 푸아송 부인도 왔다. 다들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많아서 얘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보시는 어떤 목수가 생마르텐 거리에서 발가벗고 폴카를 추다가 죽은 얘기를 했다. 압생트 독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자들은 가엾기는 하지만 매우 우습다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제르베즈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자 모두 뒤로 물러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쿠포 흉내를 냈다. 악을 써대면서 펄쩍펄쩍 뛰고 추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모두들 기절초풍을 했다. 말도 안 돼. 그렇게는 사람들이 3시간 넘어 펄뛸걸. 정말이에요. 나한테 제일 성스럽고 소중한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쿠퍼는 어제부터 벌써 36시간째 이러고 있다니까요. 못 믿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자 로리의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양하겠어. 생트하는 끔찍해. 그이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거야. 옆에 있던 비르지니는 요즘 가게 형편이 나빠지는 바람에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중얼거리듯 한마디 내뱉었다. 인생이란 게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지. 아 정말. 카시스 술이 끝나자 제르베즈는 가겠다며 인사를 했다. 이제 입을 다문 그녀의 얼굴은 눈을 부릅뜬 채 그야말로 넋이 빠진 것 같았다. 아마도 남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어난 제르베즈는 다시는 남편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가봐야 무슨 소용이라고. 괜히 나까지 망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10분마다 다시 생각에 빠졌고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넋이 나가버린 사람 같았다. 혹시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정오가 되자 제르베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먼 길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광경을 보고 싶다는 욕망과 그에 대한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렸다.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계단 앞에 오니 벌써 쿠퍼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똑같은 곡조의 춤도 똑같았다. 흡사 방금 계단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 어제 보았던 간호부가 탕약 주전자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만났다. 그는 제르베즈를 보자 친절하게 눈짓을 했다. 그대로인가요? 제르베즈가 물었다. 오, 똑같아요. 그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제르베즈는 병실로 들어갔다. 쿠퍼 곁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녀는 문 쪽 구석에 섰다. 얼굴이 뻘그스레만 금발머리 인턴의 의자에는 나이든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훈장을 달았고 대머리에 가늘고 뾰족한 얼굴이 교활해 보였다. 눈매가 송곳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것이 소장 같았다. 원래 급사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늘 사람을 저런 눈으로 쳐다보는 법이다. 제르베즈는 의사를 보러 온 게 아니었기에 그냥 뒤에서 발돋움을 하면서 쿠퍼를 쳐다보았다. 쿠퍼는 완전히 미취강이가 되어 어제보다 더 심하게 악을 쓰며 날뛰었다. 제르베즈는 예전에 사순절 목요일 무도회에서 세탁장의 급사들이, 그러니까 원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밤새워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다. 여기서 즐긴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화약통을 삼켜버렸는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렇게 잉어처럼 펄떡거리는 것은 즐기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쿠퍼는 땀에 흠뻑 젖었고 주위에는 김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악을 써대느라 입도 더 커 보였다. 절대 임산부들이 보면 안 될 광경이었다. 쿠퍼가 매트에서 창문까지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바닥에 그가 지나다닌 자국이 나 있을 정도였다. 쿠퍼의 신발 때문에 집더미도 엉망진창으로 파헤쳐진 채였다. 그랬다. 정말이었다. 정말 추한 광경이었다. 제르베즈는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면서 내가 도대체 왜 또 온 걸까 생각했다. 그래, 어제 저녁에 보슈네가 날더러 쿠퍼의 꼴을 부풀려 얘기한다고 뭐라 그랬잖아. 저것 봐. 내가 보여준 건 오히려 반도 안 되네. 그래,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야 해. 저렇게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있는 모습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때 인턴과 소장이 주고받는 얘기가 들렸다. 인턴은 지난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제르베즈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요지는 결국 쿠퍼가 밤새 뭔가를 떠들어대며 빙빙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잠시 후 나이가 들고 대머리에 별로 예의도 바르지 않는 소장이 제르베즈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다. 인턴이 저분이 바로 부인이라고 하자 소장은 경찰서장 같은 사나운 얼굴로 질문을 시작했다. 저분의 아버지가 술을 마셨나요? 네, 선생님.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조금 마셨어요. 술에 취한 날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었고요. 어머니도 마셨나요? 그럼요, 선생님. 그냥 남들하고 똑같죠. 아시잖아요. 여기서 한 잔, 또 저기서 한 잔, 그렇게요. 가족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형제 중 하나가 어릴 때 경련으로 죽었고요. 의사는 꿰뚫을 것 같은 시선으로 계속 제르베즈를 쳐다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부인도 술을 마시죠? 제르베즈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표시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부인도 마시는군요. 조심하십시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언젠가 부인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러자 제르베즈는 벽에 몸을 붙였다. 이미 돌아앉은 의사는 프로코트 자락에 먼지가 쓸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몸을 잔뜩 수그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쿠퍼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고 또 눈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몸을 떠는 것을 관찰했다. 오늘은 경련이 손에서 발까지 내려와서 쿠퍼는 발을 떨어댔다. 흡사 폴리시넬처럼 몸통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한 인형을 팔다리에 끈을 달아 잡아당기며 우스꽝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쿠퍼의 병은 조금씩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다. 살갗 아래서 음악이라도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3초 혹은 4초 간격으로 시작되어 아주 짧게 이어졌고 그렇게 멎었다가는 또다시 시작했다. 마치 길 잃은 개가 겨울날 문간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와 비슷했다.
배와 어깨에도 물이 끓기 시작할 때처럼 가벼운 전율이 번졌다. 쿠퍼는 진정 기이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간지럼 타는 계집애가 몸을 꼬는 것처럼 온몸을 비틀면서 죽어가다니. 그는 잘 들리지도 않는 신음소리를 냈다. 어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중간중간 끊어졌다 이어지는 신음소리는 분명 온갖 통증이 다 몰려오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수천 개의 바늘이 몸을 찌르고 살갗에는 온통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차갑고 축축한 짐승이 허벅지를 기어올라 살을 깨무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짐승이 어깨에 달라붙어 잔등을 발톱으로 후비는 것 같았다. 목말라, 목말라. 쿠퍼가 계속 웅얼거렸다. 인턴이 선반에서 레몬수 병을 꺼내주었다. 쿠퍼는 물병을 두 손으로 붙잡고 개걸스럽게 들이켰다. 절반은 몸에 그대로 흘렸다. 하지만 쿠퍼는 바로 뱉어버렸다. 잔뜩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뭐야, 독주잖아. 원장이 손짓을 하자 인턴은 물병을 그대로 들고 쿠퍼에게 물을 먹이려 했다. 이번에는 삼켰다. 하지만 다시 물덩이를 삼킨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이건 독주란 말이야. 빌어먹을 독주라니까. 어제부터 쿠퍼가 마신 것은 모두 독주였다. 그래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말랐다. 뭘 마셔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수프를 가져다 줘도 쿠퍼는 싸구려 독주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자기를 죽이려는 거라고 우겼다. 빵도 시큼하고 상한 것 같았다. 사방에 온통 독이었다. 병실에서는 유황 냄새가 났다. 심지어 쿠퍼는 사람들이 자기를 중독시키려고 바로 코앞에서 성냥을 긁어댄다고 우기기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의사가 쿠퍼의 말을 듣고 있었다. 쿠퍼의 눈에는 이제 대낮에도 유령들이 보였다. 벽에 범선에 돈만한 거미줄도 보였다. 거미줄은 이제 그물이 되어 신기한 장난감처럼 그물코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시커먼 공이 왔다 갔다 했다. 그것은 요술공처럼 당구공만 했다가 대포알만해지고 그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쿠퍼를 골탕 먹였다. 그때 쿠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 쥐야, 이젠 쥐가 왔군. 공들이 이제 쥐로 변한 것이다. 더러운 짐승들은 점점 커져서 그물 사이를 지나갔고 매트 위에서 펄쩍거리다가는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원숭이 한 마리가 벽에서 나왔다가 다시 벽으로 들어가 버린다고도 했다. 매번 원숭이가 다가오면 쿠퍼는 물릴까봐 무서워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바뀌었다. 이제는 벽이 펄쩍거리며 춤을 춘다는 것이다. 쿠퍼는 겁에 질려 미친 듯이 날뛰고 헐떡거리면서 계속 같은 말을 했다. 젠장, 어디 한번 해봐. 마음대로 날 흔들어 보라고. 내가 끄떡이나 하나 봐라. 해봐, 운막이. 해보라고 무너졌어. 그래. 종을 울려 까마귀들아. 내가 경비를 부르지 못하게 오르간을 치라고. 더러운 자식들이 벽 뒤에 기계를 가져다 놨군. 아주 잘 들려. 드르렁거리잖아. 우리를 다 날려버릴 거야. 불이야, 세상에. 불이라고. 불났다니까. 불길이 치솟아 환해지는군. 환해져. 하늘이 전부 불타올라. 시뻘건 불, 녹색 불, 노란색. 날 좀 살려줘. 불이야. 한참 악을 쓰고 나더니 쿠퍼는 헐떡거렸다. 입에 거품을 물고 턱이 침에 젖은 채로 웅얼거렸다. 의사는 손가락으로 코를 문질렀다. 심각한 증상을 보게 되면 늘 하던 버릇 같았다. 그는 인턴을 돌아보며 나지막하게 물었다. 열은 계속 40도인가?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입술을 오므리고 쿠퍼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한 2분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런 다음 어깨를 들썩거리며 말했다. 계속 같은 것을 주게. 스프, 우유, 레몬수, 기나피 추출액 연하게 탄 물량 말이야. 꼭 붙어 서서 지켜보도록 하고 필요하면 날 부르게. 의사가 나가자 제르베즈도 따라 나왔다. 가망이 없냐고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의사가 워낙 급하게 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녀는 차마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저 말뚝처럼 서서 들어가 남편을 볼까 망설였다.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쿠퍼가 레몬수를 독주라고 우기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제르베즈는 넌더리를 치며 그대로 도망을 쳤다. 거리에서 달리는 말 발굽 소리와 마차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트한 요양소 전체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의사가 겁을 주지 않았는가 그랬다. 제르베즈는 자기가 이미 병에 걸린 것 같았다. 구투도르 거리에서는 당연히 보슈네와 다른 사람들이 제르베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르베즈가 문으로 들어서자 보슈가 어서 오라고 불렀다. 그래, 쿠포 영감은 아직도 버티고 있나요? 그럼요, 정말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보슈는 너무 놀랐는지 멍청한 얼굴이 되었다. 그는 쿠포가 저녁을 못 넘길 거라는데 술 한 병을 걸었던 것이다. 세상에, 아직도 버티고 있다니.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 허벅지를 치면서 놀라워했다. 아주 오래 버티네. 로리의 부인이 시간을 계산했다. 36시간에 또 24시간이면 전부 60시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60시간 동안을 날뛰면서 악을 쓰고 있다니. 누구도 지금껏 그렇게 기운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보슈는 술을 잃게 된 것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믿기 어렵다는 눈길로 물었다. 어쩌면 부인이 나온 다음에 나자빠져 죽은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기운차게 뛰는데요. 전혀 죽을 마음이 없어요. 보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제르베즈더러 쿠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다들 거들었다. 그래, 조금만 해봐요. 전부 다 원하잖아요. 여기 사람들 중에 저 부인 둘은 어제 못 봐서 오늘 일부러 내려왔거든요. 좀 보여줘요. 보쇼 부인이 사람들한테 자리를 정리하라고 했다. 모두들 호기심에 달아올라 서로 팔꿈치로 밀치면서 방 가운데를 비우고 뒤로 물러났다. 제르베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랬다. 그녀는 자기도 병이 든 걸까봐 겁이 났다. 괜히 뻐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세 번 살짝 뛰기 시작했지만 돌연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녀는 그냥 펄쩍 뛰고 물러서 버렸다. 정말이에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실망한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쉽네. 정말 똑같이 흉내를 냈었는데 어쩌겠어. 못하겠다는데. 그리고 미르지니가 가게로 돌아가자 이제 사람들은 쿠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푸아송 부부 얘기를 했다. 푸아송네가 요즘 풍비박산이라더군요. 어제 집달리들이 왔잖아요. 푸아송은 순경자리를 잃을 거라던데요. 랑티에는 옆 식당의 아가씨 주위를 맴돌고 있답니다. 아주 멋진 아가씨인데 내장 가게를 하려고 한다네요. 세상에 아주 재밌네. 그 여자가 가게에 들어앉은 모습이 눈에 선하군. 단 과자를 실컷 먹었으니까 이젠 든든한 걸로 해야지. 그런데도 오쟁이진 푸아송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잖아요. 약삭 발라야 하는 직업인데 어째서 집안일은 그렇게 서툰 건지. 그때 갑자기 모두 조용해졌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로 구석에 혼자 있던 제르베즈가 손발을 떨면서 쿠포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 저거야. 바로 저거라고. 제르베즈는 꿈에서 깨난 듯 멍해 보였다. 그러더니 후다닥 나가버렸다. 모두 계세요. 전 올라가서 잠이나 자야겠어요. 다음 날 정오에 생트안에 가려고 제르베즈가 사흘째 집을 나서는 것을 보면서 보쇼 부부는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했다.
그날 생트한 요양소는 쿠퍼가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구르는 바람에 복도가 다 울릴 지경이었다. 제르베즈가 아직 계단의 난간을 붙잡고 있는데 벌써 쿠퍼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빈대잖아. 그래 이리 좀 와봐. 내가 뼈다귀를 추려주마. 오, 저 빈대 새끼들이 날 죽이겠다고. 내 놈들 다 더해도 내가 더 부자란 말이다. 저리 꺼져버려 이 새끼들아. 제르베즈는 잠시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쿠퍼는 군대와 맞서 싸우는 중이다. 제르베즈가 들어갔을 때 싸움은 더 커지고 장렬해졌다. 쿠퍼는 샤랑통에서 도망 나온 사람처럼 미친 듯이 화가 나 있었다. 병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주먹을 휘둘렀고 자기 몸을 때렸다가 벽을 쳤다가 바닥을 두드렸다. 그러다 나자빠져서는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또 창문을 열려고 했고 다시 몸을 숨기면서 방어 자세를 취했고 누군가를 불렀다가 대답을 했다가 정신이 없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괴롭히는 바람에 화가 난 사람처럼 인상을 쓰면서 혼자 법석을 떨었다. 잠시 후 제르베즈는 남편이 지붕 위에 올라가 함석을 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쿠퍼는 입으로 풀무지를 하면서 화독 속에 들어있는 인두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집더미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훑었다. 납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옛날의 직업이 되살아난 것이다. 얌전히 일하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대고 또 지붕 위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옆에 다른 지붕들에서 깡패 같은 놈들이 그를 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놈들은 쿠퍼의 발에 쥐들을 풀어놓았다. 쿠퍼의 눈에는 아직도 그 더러운 짐승들이 보였다. 아무리 온 힘을 다해 힘껏 바닥을 비벼가며 짓밟아도 소용이 없었다. 또 새로운 무리가 몰려와서 지붕을 새까맣게 덮어버렸다. 하물며 거미도 있었다. 쿠퍼는 거칠게 바지로 움켜쥐고 가랑이 틈새로 들어온 커다란 거미들을 뭉개 죽이려 했다. 이런 제게 이래가지고 오늘 일을 못 끝내겠어. 날더러 망하라는 거야. 뭐야. 주인이 날 마자에 보내겠군. 쿠퍼는 정신없이 휘둘렀고 자기 뱃속에 증기기관이 들어앉은 것 같았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연기를 내뿜었고 그 연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창밖으로 흘러나갔다. 쿠퍼는 여전히 연기를 내뿜으면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길게 이어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해를 가리는 것을 쳐다보았다. 끌리냥꾸르 거리에 곰으로 변장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꽤 볼만한걸. 쿠퍼는 창문 앞에 웅크린 채로 자기가 지붕 위에 있고 지금 거리를 지나가는 행렬을 구경하고 있다고 믿었다. 가장 행렬이네.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어. 잔뜩 인상을 쓰고 말이야. 개하고 고양이 옷을 입은 애들도 있고 꺽다리 클레망스는 덥수룩한 머리에 장식 깃털을 잔뜩 달고 있네. 빌어먹을 저 여자 물구나무를 서잖아. 아예 다 보여주는군. 이것 봐, 암사슴 아가씨. 우리 같이 도망칠까? 저런 짭새 놈들. 그 여자 좀 그냥 내버려둬. 쏘지 말라고. 빌어먹을 쏘지 말라니까. 겁에 질리고 목신 소리로 쿠퍼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몸을 숙이면서 순경들하고 군인들이 저 밑에서 총으로 자기를 겨누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벽 속에도 총이 있어서 그 총신이 자기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여자를 잡으러 온 것이다. 쏘지 마! 빌어먹을 쏘지 말란 말이야! 이어 집들이 무너졌다. 쿠퍼는 동네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흉내냈다. 전부 다 사라져버렸다. 다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었다. 정신없이 빠르게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쿠퍼는 미친 듯이 말을 해야 했다. 입속이 말들로 가득 찼고 그래서 목구멍에서 횡설수설하며 두서없이 떠들어댔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 커졌다. 당신이네? 안녕? 농담하지 마. 당신 머리카락을 왜 날더러 먹으래?
그러면서 쿠퍼는 손을 얼굴 앞에 대고 머리털을 부는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인턴이 물었다. 누가 보이죠? 그냥 내 마누라죠. 쿠퍼는 제르베즈에게 등을 보인 채로 벽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겁이 났다. 그리고 혹시 벽에 자기 모습이 보이나 싶어서 이리저리 살폈다. 쿠퍼가 계속 말했다. 해봐, 아양 떨지 마. 난 누가 나한테 손대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 당신 오늘 이쁜걸 멋지게 차려입었어. 헌데 이 여편에 그게 어디서 난 거지? 길거리에서 남자들 꼬신 게로군. 더러운 년 같으니 어디 두고 보자고. 내가 한번 손을 봐줄 테니까. 안 그래? 거기 치마 뒤에 놈팡이 놈을 숨기고 있잖아. 그래, 누구지? 자, 와서 인사를 좀 하지 그래. 얼굴 좀 보게 말이야. 이런 지에게 또 그놈이로군. 그러더니 쿠퍼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벌떡 일어서서는 벽에다 머리를 박았다. 벽에 푹신한 것을 대놓았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는 않았고 벽에 부딪혔다. 집 매트 위로 나자빠지는 소리만 들렸다. 누가 보이죠? 인턴이 다시 물었다. 모자장이요. 모자장이 말이에요. 쿠퍼가 악을 쓰며 대답했다. 인턴이 그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제르베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눈앞의 장면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었던 일들을 모두 들쑤셔냈다. 쿠퍼가 두 주먹을 휘둘렀다. 우리 둘이 한번 붙어보자 이 쬐끄만 놈. 내가 아예 없애주마. 내 놈이 저 흉악한 년 팔짱을 끼고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날 욕보이려는 거지. 좋아, 내 놈의 목을 따주겠어. 그래, 내가 해주지 뭐. 조심할 것도 없어. 내 놈 그렇게 허세 부려봐야 소용없고. 이거 먹어, 이거. 쿠퍼는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격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히자 누가 뒤에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휙 뒤로 돌아 벽으로 달려들었다. 펄쩍 뛰어올라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뛰어다녔고 배와 엉덩이, 어깨를 부딪히며 뒹굴다 일어났다 했다. 뼈가 흐니적거렸고 살에서는 물에 젖은 삼배 부스러기 같은 소리가 났다. 이렇게 끔찍하게 으르렁거리는 내내 쿠퍼는 목을 쥐어짜는 거친 소리로 고함을 쳤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눈구멍에서 눈이 튀어나온 것을 보니 아마도 싸움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았다. 그는 점차 어린애처럼 비겁해졌다.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나왔다고요. 둘 다 꺼져버려. 더러운 것들. 아예 노닥거리고 있잖아. 저 나쁜 년이 내 다리를 공중에 허우적거리고 있군. 족골이 될 줄 알았지. 보나 마나지 뭐. 아, 저 날강도 같은 놈이 아예 죽어버리는군. 칼로 다리를 잘라내버렸어. 다른 한쪽 다리는 저기 바닥에 있네. 배도 두 동각이 났고 온통 피바다야. 이럴 수가. 온 얼굴이 땀 범벅이고 머리카락이 이마 위에 곤드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쿠퍼는 끔찍한 광경을 떨쳐버리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신음을 두 번 내지르더니 매트리스에 발이 걸리면서 뒤로 자빠졌다. 선생님 죽었나 봐요. 제르베즈가 두 눈을 모으며 말했다. 인턴이 앞으로 나가 쿠퍼를 매트 가운데로 끌어왔다. 아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구두도 벗겨버린지라 다리 끝에 쿠퍼의 맨발이 보였다. 그 발이 나란히 저절로 움직이며 빠르고 규칙적인 춤을 췄다. 바로 그때 소장이 들어왔다. 동료 의사 2명을 데려왔는데 하나는 마르고 또 하나는 뚱뚱한 두 사람 다 소장처럼 훈장을 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숙이고는 쿠퍼의 온몸을 살폈다. 그런 다음 나지막한 소리로 재빨리 말을 주고받았다. 허벅지부터 어깨까지 옷을 벗겨놨기 때문에 제르베즈가 까치발을 하니 벌거벗은 채로 바닥에 뻗어있는 쿠퍼의 상체가 보였다. 아, 정말 다 된 것이다. 떨림이 팔에서 내려오고 또 다리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몸통이 신나게 꿈틀댔다.
광대 폴리시넬의 배가 희죽대는 것 같았다. 갈비뼈를 따라 옆구리로 잔 웃음이 번졌고 죽을 듯이 웃어대느라 배가 헉헉거렸다. 온몸이 각자 맡은 일을 해내고 있었다. 근육들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고 피부는 북처럼 떨리고 털들은 왈츠를 추듯 움직이며 서로 인사를 했다. 날이 셀 무렵 무도회의 사람들 모두 뒤꿈치를 구르며 마지막 춤을 출 때처럼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잠들었군. 소장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두 동료에게 환자의 얼굴을 보라고 했다. 눈을 감고 있는 쿠퍼의 얼굴은 신경성 경련으로 전체가 꿈틀거렸다. 이렇게 일그러져 턱이 튀어나온 얼굴은 죽고 나서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너무나 끔찍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의 발에 아주 관심이 많은지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고 들여다보았다. 발의 주인이 으르덩대든 말든 그건 발들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발들은 속도를 올리지도 늦추지도 않고 알아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야말로 발이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알아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멋대로 놀아났다. 의사들이 남편의 상체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제르베즈는 자기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 어깨 위에 한 손을 얹었다. 잠시 그대로 있었다. 세상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살덩어리 깊숙한 곳에서도 춤을 추고 있었다. 뼈들이 튀어오르는 것 같았다. 멀리서 전율하는 듯한 떨림과 파도처럼 꿈틀대며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움직임들이 살갗 아래를 강물처럼 흘러갔다. 조금 힘을 주고 눌러보니 뼈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맨눈으로는 그저 소용돌이의 표면에서처럼 잔물결들이 작은 웅덩이를 파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안에서 끔찍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처럼 저 아래서 지금 목로주점의 독주가 꽃갱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온몸이 독주에 절어 있으리라. 저 곡괭이질이 쿠퍼의 몸뚱이 전부를 쉬지 않고 흔들어대면서 조각을 내고 결국 숨을 끊어 놓을 것이다. 의사들이 나갔다. 인턴과 함께 있던 제르베제가 1시간 후 나지막하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 죽었어요. 하지만 인턴은 발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침대 밖으로 빠져나온 맨발이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발은 그리 깨끗하지 못했고 발톱도 길었다. 그렇게 또 몇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쿠퍼의 발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러자 인턴이 제르베즈를 돌아보며 말했다. 끝났습니다. 죽고 나서야 발의 움직임이 멈춘 것이다. 그 두 도르 거리로 돌아온 제르베즈는 보슈의 방에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잔뜩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쿠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죽었어요. 기진맥진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조용히 문을 열면서 제르베즈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건물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였다. 푸아송이 드디어 마누라가 랑테와 함께 있는 걸 덮친 것이다. 각자 제 멋대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두 남녀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푸아송이 들이닥친 듯 했다. 사람들은 시시콜콜 얘기를 덧붙였고 여자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또 그 말을 옮겼다. 그런 광경을 보았으니 당연히 푸아송이 제정신일 수가 없지. 정말 호랑이 같았다는군. 원래 별로 말이 없고 엉덩이에 막대기를 찔러 넣었는지 맨날 어기적거리고 걸어다니는 그 남자가 글쎄 고함을 치면서 완전 순식간에 달려들었다잖아. 그러고 나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 랑티에가 어떻게 된 사정인지 설명을 했겠지. 뭐 어차피 그러고 말걸. 보슈는 이번에는 옆 식당의 아가씨가 가게를 넘겨받아서 내장 가게를 차릴 거라고 했다.
교활한 모자장에는 내장을 좋아하지.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인이 르라 부인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죽었어요. 세상에 나흘 동안 날뛰고 악쓰다가. 구포의 두 누이는 손수건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동생이 정말 많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한 형제였던 것이다. 보슈는 어깨를 들썩이며 전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뭐 주정뱅이 하나 줄어들었군. 그날 이후 제르베즈는 이따금 정신이 이상해졌다. 아파트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그녀가 쿠포 흉내를 내는 것을 구경하러 왔다. 이제 부탁할 필요도 없었다. 알아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제르베즈는 손발을 떨었고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생트 안에서 남편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느라 이런 버릇이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처럼 운이 좋지는 못했다. 죽지는 못한 것이다. 그저 길거리에서 꼬마 아이들이 먹다 남은 과일 씨를 던지는 것을 피해 찌푸린 얼굴로 도망가는 원숭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런 상태가 이어졌다. 제르베즈는 더 형편없는 곳으로 굴러 떨어져 이제 아무리 심한 모욕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매일 굶주림으로 조금씩 죽어갔다. 4수짜리 하나만 손에 쥐면 술을 마시고 벽을 두드려댔다. 동네에서는 그녀에게 더러운 일을 시켰다. 어느 날 저녁에 사람들은 제르베즈에게 역겨운 것을 내어놓으며 먹어보라고 돈을 걸었다. 그녀는 먹어치웠고 십수를 벌었다. 마레스코 씨는 7층 방에서 제르베즈를 쫓아내기로 했다. 마침 불이 영감이 계단 및 움막 같은 방에서 죽었고 집주인은 제르베즈를 그곳에 보내기로 했다. 이제 그녀는 불이 영감이 살던 골방으로 왔다. 그곳에서 그 낡은 집더미 위에서 제르베즈는 뱃속이 텅 비고 뼈가 얼어붙은 채로 굶주렸다. 무덤의 흙도 그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백치가 되어서 7층에서 저 앞마당 포석 위로 뛰어내리면 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죽음은 조금씩 한 조각 한 조각씩 그렇게 제르베즈를 차지해 가면서 그녀가 일구어온 끔찍한 인생의 끝까지 그녀를 끌고 갔다. 그녀가 정확히 왜 죽었는지 사인도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제 멋대로 떠들어댔다. 하지만 사실은 제르베즈는 비참한 가난 때문에 엉망으로 망쳐버린 삶의 불결함과 고단함 때문에 죽은 것이다. 로리의 부부의 말을 그대로 쓰자면 그녀는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악취가 나자 사람들은 이틀 동안 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을 떠올렸다. 골방으로 들어가 보니 제르베즈는 이미 퍼렇게 변해 있었다. 가난뱅이들을 위한 관을 팔에 끼고 그녀를 싸러 온 것은 당연히 바주주 영감이었다. 영감은 이번에도 취해 있었지만 여전히 방울새처럼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다. 오늘 맡아야 하는 손님이 누구인지 본 영감은 필요한 것을 챙기면서 철학자처럼 심각하게 말했다. 누구나 다 가는 거야. 먼저 가려고 밀치고 싸울 필요도 없지.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사리가 넉넉하니까 먼저 가겠다고 서두르는 건 바보짓이야. 그래봐야 더 늦어지거든.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뿐이지. 그냥 즐겁게 받아들여.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하지만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 처음엔 싫다고 했다가 나중엔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도 기다려야 했지. 자, 이제 됐어. 그래. 이제 원하는 대로 됐잖아. 즐겁게 갑시다. 그 시커멓고 커다란 손으로 제르베즈를 붙잡는 순간 바주주 영감은 불현듯 애정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자기를 좋아하던 여자를 살며시 일으켰다. 딸을 돌보는 아버지처럼 조심스럽게
관 속에 눕힌 다음 딸꾹질을 하면서 더듬거렸다. 내 말 잘 들어. 나야 부인네들을 위로해주는 비비라게 태지. 자, 이제 행복할 거야. 아름다운 그대. 이제 잘 자.